어머님, 신생아 면역력이 약해서 외부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대요.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들어오세요. 정신이 손녀의 얼굴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살짝 들추려 하자 연희가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예방접종도 다 안 끝났는데 나중에 영상통화로 얼굴 자주 보여드릴게요. 내가 낳은 아들의 아이를 마음껏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구나. 이거 손수 만든 건데 너무 얇은 건 아닌지 걱정이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은 항균 처리된 제품만 쓰고 있어서 이건 옷장에 넣어둘게요.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69세 이정신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9세의 이정신 씨는 경기도 충주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0여 년이 지났고 두 자녀 동수와 혜진을 홀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신 씨는 늘 그랬듯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며 10여 년 전 일을 회상했습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부엌에서 불을 켜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야, 혜진아, 일어나거라. 학교 갈 시간이다. 정신은 아이들 방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아이들을 보며 정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볶음밥이 도시락이에요? 딸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제 저녁하고 재료 남은 거 있어서 그걸로 해봤어. 맛있게 먹어라. 아이들을 배웅하고 난 정신은 서둘러 밭으로 향했습니다. 찬 이슬이 묻은 풀잎을 밟으며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밭에 도착한 정신은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등을 내리쬐는 동안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 이웃집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동수어미,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이웃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야 일도 많이 하죠. 마을회관 가시나 봐요. 그려 근데 혼자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나?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네, 덕분에요. 동수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혜진이는 중학교 가요. 세월 참 빠르네. 애들 크는 걸 보면 위안이 되겠어. 그렇죠. 애들 보면 힘이 나요. 대화를 마치고 다시 일에 몰두하는 정신의 얼굴에는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신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수야, 혜진아, 너희만 잘 자라주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그때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 엄마, 고개를 돌려보니 이장님이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동수가 학교에서 다쳤대요. 지금 병원으로 갔다고 해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네, 동수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보세요. 정신은 급하게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동수를 만난 정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우리 동수 다친 데는 없니? 팔이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정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씨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겠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정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동수와 혜진이가 있어 행복하다. 내일도 힘을 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정신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지 말자. 나는 강해져야 해. 그렇게 정신의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단한 날들이 끝나고 행복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 정신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13년 전 아들이 소개한 며느리를 처음 만날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씨는 아들이 소개한 며느리와의 첫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을 때부터 이미 여자친구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댔으니 정씨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성격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며느리는 말끔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로 시어머니가 될 정신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연이라고 합니다. 정씨는 연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고운 사람이다. 동수 말처럼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네. 우리 동수 잘 부탁해요. 오는 길이 힘들진 않았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많이 불편하죠? 아니요. 전 서울에서만 살아서 시골 공기도 좋고 오히려 신기해요. 아들은 연희와 결혼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연희와 결혼하려고 해요. 연희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정씨는 아들의 말에 기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네. 결혼 준비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처음 만났을 때의 며느리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큰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 동수는 서울의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결혼을 했고 딸 혜진도 동수보다 먼저 결혼해 직장 생활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서울에서 생활하며 가정을 꾸려서 정씨는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정신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아 쓸쓸함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 3년 후 새벽 2시. 벨소리에 깬 정신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연희가 진통 시작했어요. 시간 나실 때 서울조리원으로 오세요. 금방 갈게.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 많아. 무겁게 들고 오지 마세요.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해 놨어요. 조리원에 힘겹게 찾아가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신생아 면역력이 약해서 외부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대요.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들어오세요. 정신이 손녀의 얼굴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살짝 들추려 하자
연희가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예방접종도 다 안 끝났는데 나중에 영상통화로 얼굴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날 정씨는 아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준비해간 돈과 소소한 아기용품만 전해주고 집으로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정씨는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의 아이를 마음껏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구나. 다음 달 정신이 직접 만든 누비 이불을 들고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거 손수 만든 건데 너무 얇은 건 아닌지 걱정이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은 항균 처리된 제품만 쓰고 있어서 이건 옷장에 넣어둘게요. 동수가 뒤늦게 변명했습니다. 연희가 육아책을 너무 믿는 거예요. 엄마 심정 알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이후로 정신의 집 현관엔 택배 상자 쌓여갔습니다. 유기농 분유, 독일제 방균 장난감, 실리콘 육아용품 등. 그러나 정작 손녀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한번 내려갈게요. 멀리서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냥 영상통화로 보여드려. 휴대폰 사진첩 화면 속에서 웃는 손녀를 바라보던 정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러는 걸까? 정씨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 큰아들 동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동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동수야, 잘 지내니? 요즘 바쁘니? 아, 네.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있니? 네, 잘 먹고 다녀요. 소정이는 잘 크고 있고? 네, 잘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건강 조심하고. 전화가 끊기기 전에 정신의 말은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정신은 이번엔 딸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라. 메시지를 보낸 후 정신은 답장을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별일 없죠? 어머, 혜진아, 무슨 일 있니? 그게 엄마, 요즘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애들이 학원 하나라도 더 다녀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80만 원만 보내주시면 돼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알았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끄는 정신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80만 원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동수야, 무슨 일이니? 저 엄마, 미안한데 좀 급해서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어요. 2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정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수야, 엄마가 얼마 전에 혜진이한테도 돈을 보냈단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신은 쓸쓸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던 그 설렘은 이제 부담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신은 다가올 명절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신은 자식들과 손주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몇 번이나 빠진 재료가 없는지 확인 또 확인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음식 준비는 정신을 피곤하게 했지만 그 피로마저도 그녀에겐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갈비찜, 잡채, 전 등 자식들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계셨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라. 내려온다고 고생했어. 길은 안 막혔어? 정신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너무 막혔어요. 서연이도 계속 짜증내고. 아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때쯤 딸 혜진이 가족들과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자 정씨는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물 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씨는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갈비찜 좀 먹어봐라. 맛이 어떠니?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음식 안 싸가도 돼요. 정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신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정신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벌써? 방금 왔잖니. 딸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애들도 피곤해하고 애들 아빠가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혜진의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정신은 집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주방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만들었나? 맛이 없었나?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은 혼잣말을 하며 남은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정신은 손주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제 윷놀이 할까? 할머니가 예쁜 육가락 새로 사왔는데. 어머니,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해요. 유튜브 보여주는 게 제일 얌전해요. 첫째 손녀에게 태블릿을 주며 연희가 말했습니다. 정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윷노래를 흥얼거리며 윷판을 펼쳤지만 아이들은 이미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명절 전날도 다름없이 집에서 혼자 음식 준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려서 마음도 침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날씨에도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이는 게 좋아 웃으며 일했겠지만 요즘은 그저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탓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슬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정수와 며느리 연희은 하루 종일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며 명절 준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요리를 하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내년 칠순이라면서? 어머님 칠순 잔치 때 마을 사람 불러서 하는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는 조용히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집에서 밥만 먹으면 될 것 같아. 뭐 굳이 돈 써가며 마을 잔치까지 성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들 동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냥 우리끼리 집에서 간단히 하는 게 좋겠어.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소정이 밑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아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연희야,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잖아. 예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도 그냥 자식들과 힘께만 하면 좋다고 하셨잖아. 굳이 사람들 불러서 마을 잔치 같은 거 할 필요 없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사람들 북적이는 거 싫어하실걸. 동수는 뻔한 사실을 반복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긴 하지. 근데 우리도 나름 신경 쓰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작은 호텔이라도 가서 먹을까? 그런 곳에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까? 그럴 거 같은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그냥 집에서 밥 차리고 간단히 챙기면 된다니까. 엄마는 집밥 좋아하셔. 동수가 대답하는 목소리에서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식구들도 많지 않으니까 배달 음식이나 좀 시키면 되겠지? 연희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우리 엄마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자식들이랑 밥 한 끼 먹는 게 제일 좋대. 동수는 쉽게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정씨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그냥 집에서 간단히 밥 먹으면 된다는 말로 결정을 내린 것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맨날 먹는 내가 하는 밥 지겨운데 남이 해주는 밥이 더 좋은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다해 그들을 키웠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제 그녀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가? 그럼 내 칠수는 그냥 집에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구나. 칠순이 뭐 별거인가? 많은 날 중에 하루일 뿐이지. 애들만 건강하면 됐지. 정씨는 속으로 쓸쓸하게 웃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수와 연희는 그 후로도 밖에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하는 정신을 신경 쓰지 않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씨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가슴이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가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명절 지나고 장모님 데리고 가까운 곳에라도 놀러 다녀올까? 정말? 역시 우리 집 생각해주는 건 당신뿐이야. 연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갈지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상의해서 알려줘. 엄마가 저번부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긴 어때? 아무렴 어때? 난 상관없어. 그 대화가 끝난 후 정씨는 조용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절 준비가 거의 끝났을 무렵 딸 혜진이 왔지만 손 하나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맞벌이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 안쓰러워했었지만 이번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오면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병원 다니고 계시죠? 라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난 그저 가끔씩 보고 올 때마다 밥만 차려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파도 병원에 한번 같이 가주지 않는구나. 정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고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알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심하게 대하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어김없이 식사 준비는 정신의 차지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준비한 사돈댁의 여행을 떠올리며 그들의 대화에서 느낀 무관심과 냉정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 하나 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집에서 대충 식사나 하면 되는 분인데 굳이 마을 잔치 같은 거 필요 없어. 맞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요.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자식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평소와 다르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안 줘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정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아들과 딸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명절에 오지 마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말 그대로다. 차례도 없고 밥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보내라. 딸 혜진이 나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다. 내가 그저 대충 밥 먹고 넘어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어제 저희 대화를 다 들었다. 정신이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 엄마는 그저 집에서 밥이나 차려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너희 눈에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구나. 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생각 없이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 하지만 이제 관계는 달라질 거다. 오빠랑 새언는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우리끼리 한 대화를 엄마가 주워 들은 거야. 난 잘못한 것도 없잖아.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잘한 것 하나 없다. 너희들 더 이상 돈 달라는 전화 절대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고 물려줄 돈도 땅도 없다. 자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엄마, 저희가 돈 때문에 엄마를 찾는 줄 아세요? 아들이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정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였잖니? 학원비 달라. 아이들 용돈 달라. 이제 그만두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음 풀어요.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자는 거예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자. 명절에 억지로 오지도 말고 보고 싶을 때 와라. 하지만 그때는 손님으로 대접할 거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
주길 바란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라. 나는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다. 동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 보고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와 나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안 돼. 나도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근데 꼭 이래야만 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정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노력해봐라.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이전까지 행동들을 잘 돌이켜보고. 자식들이 떠나고 집안에 혼자 남은 정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씨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나만을 위한 인생. 그렇게 정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신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가까운 문화센터에 등록해 새로운 취미를 배웠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자식들한테 치여서 살던 내가 아니야. 정신의 밝아진 모습에 친구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너답게 살아야지. 그동안 자식들 위해 너무 고생했어. 정신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온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명절 해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게 뭐야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완전 이해돼. 해방이야. 한여름 오후 정신은 마당에 심어놓은 상추에 물을 주다가 허리 통증을 느끼며 한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며느리라는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발레하는 거 동영상 보냈었는데 보셨어요? 9살 손녀 서연이 화면 속에서 푸른 튜트를 입고 돌고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정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자 며느리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발레 콩쿨 1차 통과했어요. 연희는 자랑스러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겐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대요. 어머니 손녀 재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신이 흙으로 더럽혀진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월 150만 원 레슨비에 마스터 클래스까지 제가 계산해봤는데 매달 3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정신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마을 회관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냐? 저 요즘 서연 아빠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고 연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6개월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 1,800만 원 정도요. 서연이 인생이 걸린 문제라
연희의 말을 끊고 정신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된다고? 동수 결혼 자금 3천만 원, 서연 출산 선물 300만 원, 너희 신혼집 전세금 4천만 원, 돈 좀 붙여달라. 동수가 전화하고 혜진이가 전화하고. 휴대폰 스피커에서 숨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정신은 마당에 물을 주는 손이 떨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젠 내 무릎 수술비도 모자라다. 어머님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님 아들 딸이잖아요. 연희의 목소리에 피식 웃은 정신이 흰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먹고 죽으래도 없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방으로 들어온 정신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태어난 지 9년. 내가 찾아온 건 손에 꼽아. 그것도 항상 돈 이야기였어. 언제 또 매번 돈 내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이젠 그만하자.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보따리. 이제 너희에게 안 줄 거야. 연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재차 요구했을 때 정신은 마침 그때 도착한 병원 예약 확인 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도 빠듯해. 남은 건 장례비뿐이니 그마저도 노릴 생각인 게야? 전화를 끄는 정신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었구나. 언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 정신은 깊은 숨을 내쉬며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들의 사진과 아들, 딸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희생으로 너희들만 행복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연희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정신은 연희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며느라, 나 내일 병원에 가야 해. 관절 수술 받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신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짜 남은 건 내 노후와 장례 비용뿐이야. 그것마저 너희에게 줄 순 없구나. 전화를 끊은 후 정신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창밖을 바라보며 정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정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이정신 씨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